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한국사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왜냐, 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지금 함께 하시죠. 역사는 반복된다. 자, 박광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윤혜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는 좀 쓰고 싶어요. 와하. 국민 오윤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오늘 똑똑해 보인다. 아, 그래 제가 안경을 준비했거든요. 그냥 눈 나빠 보여요. 예, 단추 더 잠그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좀 진행합니다.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는지요? 네, 지금 방금 이제 오윤혜님께서 국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국민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헌법 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온다. 네. 이른바 국민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근에 어떤 정치 문제나 어떤 나라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소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든 국민이 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주권 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가 내 나라 그러니까 왕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장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병 문제를 의병.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들고 일어나야 된다. 뭐 선동적으로 가시는 것 같네요. 네. 목숨 걸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까? 점잖으신 분이 선동하면 또 무섭지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00년 전의 역사로 좀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 알죠? 네. 뭔가 들어보셨죠? 소름 끼치고 뭔가 조금 기분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싸고. 네, 뭐 네. 춥고 뭐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역사 용어입니다. 그래요? 1905년에 바로 이제 그 해가 간지로 치면은 을사년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외교권을 빼앗겼던 을사늑약을 강제당했던 해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11월 17일 양력 11월 17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분위기를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그 날씨도 을씨년, 을사년스럽다 해서 여기서 비롯된 말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널리 알려진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 데나그에 특사 3분을 보내죠. 네. 이게 바로 특사. 헤이그 특사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일본을 굉장히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일본에게는 국제 정세에서 대한제국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초청장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무효가 됐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도착했던 예를 들어 이상설, 이휘종, 이준 열사가 우리는 대한제국의 특사다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대한제국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네. 뭐 일본이 뭐 여기저기서 방해를 한다고 하지만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굳이 당신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국제 정세가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으로 볼 때는 헤이그에 있는 많은 여러 나라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 열사가 너무나 화가 나서 결국은 상처도 있었지만 단식까지 이어지면서 분사, 그러니까 분에 못 이겨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어떤 국제 정세를 포착했던 일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한제국을 몰아붙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때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고종에게 이제 물러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종황제 퇴위, 그다음에 이제 보통 양위라는 표현을 써서 순종황제가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지만 네. 이런 일을 저질러도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렇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부터는 대한제국을 침탈하기 위해서 이제 고위 인사권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두 이제 그 일본이 가져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부속 조항으로 뭐 대한제국 군대 필요 없잖아요. 그냥 황실 지킬 수 있는 부대 하나만 남겨놓고 군대 해산하시죠라고는
부속 각서를 하나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1905년에는 외교권을 빼앗기고 1907년에는 군대마저 사라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의 군대 해산 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진짜 미친 일본이야. 뭔데 뭐 군대를 뭐 없애라 하라 빼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래서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다, 정미칠 조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을사늑약을 강제했다. 강제한 거지. 우리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제법상 강제로 한 조약은 모두 무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무효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을사 조약이라고 배웠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맞아.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배웠죠. 아 맞아.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배웠다. 맞죠. 맞다. 그래요? 일본이 한국을 보호해준다. 다른 외세로부터. 진짜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일본 측의 주장이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을사늑약 심지어는 그것도 체결된 것이 아니라 강제된 거다. 정미칠 조약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군인들이 뭐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했던 거죠. 분노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납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이 군대 해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사실은 이제 군인은 명령을 최우선으로 하니까 네. 나라에서 이제 명이 떨어지면 따라야 되는 게 그럴 수밖에 맞거든요. 없죠. 그래서 우리 해산한다 그러면 아, 해산하는 겁니까? 부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굉장히 명망이 깊었던 박승환 대대장이 박승환. 이건 아니지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에? 끊습니다. 어머나. 아이고. 그랬더니 수많은 군인들이 명령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사실은 1907년에 서울 곳곳에서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각 지역에 부대가 있었던 원주라든지 평양 이곳에서도 역시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 전투에서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명을 따라야 된다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제국 군들은 이른바 진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죽은 그러니까 순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나는 다른 길을 찾을 거야라고 하고 떠나게 되면서 사실은 1905년에 을사의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의병 부대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정미의병은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정미의병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대활약하는 어떤 시기가 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이제 제천 일대에서 이제 의병 부대가 모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각 지역의 의병 부대가 이제 서울로 들어오려는 작전도 펼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의병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 시기에 의병들의 활동했던 모습을 당연하지만 단 한 장도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사 교과서에서 네. 의병 사진을 봤어요. 그래요? 네, 의병 사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나오는 드라마에도 나왔던 저거 이 유명한데요? 의병 사진. 네네. 네, 이 의병 사진은 프레드릭 맥켄지라고 하는 영국 데일리 메일의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한 장 있어요? 이 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의병장들이 잡혀와서 감옥 앞에서 있는 사진들은 여러 장 있는데 네. 활동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모습의 의병 사진은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사진이 이 사진이고요. 네. 당연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의병들이 뭐 이렇게 사진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의병 사진이 남게 된 어떤 사연들도 보면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데일리 메일 기자가 이제 그 프레드릭 맥켄지 기자가 영국 기자니까 이 사람 원래 러일 전쟁 취재하러 한반도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네.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에서 네. 의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오. 아니 지금 정부는 지금 뭐 을사늑약이다 뭐다 해서 외교권 빼앗기고 정부 관료들은 또 친일파 을사오적 이렇게 생겨났는데 민중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네.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거를? 거의 없죠.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저력이 있어. 네. 군인이 아니고 그냥 민간인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의병을 조직해서 막 총 같은 거 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를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일본이 이긴 거잖아요. 러일 전쟁 때.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동원했던 전체 병력은 연구자에 따라 좀 다르지만 100만에서 130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대랑
저 의병들이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혹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취재를 1905년부터 계속 취재를 하다가 7년에 이제 그 의병 전쟁이 격해졌으니까 그거를 이제 취재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가 확인됐던 제천인 거예요. 충청북도 제천. 네. 그래서 거기 통역관하고 같이 이제 쭉 가다가 중간쯤 가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제천의 의병장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모두 밀려났다. 어떡하지?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자라고 하다가 양평쯤에 왔는데 네. 거기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맥킨지를 보더니 달려온 겁니다. 당신 어디서 왔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통역관이 있으니까 네. 뭐 영국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반기는 거예요. 오. 세상에 알릴 수 있어서. 네, 오. 우리 얘기 좀 알려달라. 오.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의병이다.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되찾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의병이다. 맞습니다. 오, 그래서 감동이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아무리 외국 사람들한테도 들어주질 않는데 당신은 그렇지. 외국 기자이니까 와. 이거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네. 이제 하니까 데일리 메일의 기자였던 맥킨이 사실 의병 취재하러 간 거잖아요.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질문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의병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무기 좀 구해주라. 이 말 거짓말입니다. 어머나. 그래요? 돈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없죠. 그치. 그런데 돈보다 더 귀한 게 무기를 구하는 것이었음을 이 문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네, 그렇지만 이제 맥켄지 기자로 볼 때는 그래도 내가 기자니까 기자의 그 사명이 있으니까 무기는 못 구해준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전해주겠다라고 해서 밤새도록 이제 의병들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궁금했던 게 이제 맥킨지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들 내가 일본군을 아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병이 정확하게 대답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와. 자유민이 뭐죠? 약간 의미가 더 눈물 난다 진짜. 깊게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민의 의미의 해석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질 수 있으나 맥킨지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눈물 나. 이 사람들이 정세 파악 못하는 거 아니고 그렇지. 그럼에도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했던 거였고 그런 것들을 실천에 옮겼던 굉장히 그러니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대한제국의 비극이라는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실려 있거든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인터뷰로 끝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녁에 만났으니까. 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기자님, 저기 뒤에 의병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진. 맥킨지 사진을 못 찍었던 못 거예요.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기를 들고 그 앞에 올라가서 자 포즈 한번 취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찍은 그게 사진이 이거야. 바로 이 사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일본 군복일 수도 있고 대한제국 군복일 수도 있지만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제국 군대 중에서 해산된 군인들 중에 일부가 정미의병에 참여했을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고 그래서 이 내력을 모르고 이 의병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은 어리숙해 보이고 약간은 뭔가 부실해 보이는 맞아요. 느낌이지만 네. 아까 그 내용을 딱 알고 보면은 이분들의 뜻 내가 무엇이었는지 아마 그래서 이분들은 어쩌면은 많은 분들이 살아남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맥킨지라는 사람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취재를 해서 나중에 1919년 3.1운동까지 취재를 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 이 침략의 모습 그다음에 그 잔인한 어떤 식민지 정책을 보니까 이거 아시아에지만 머물 것 같지 않다. 영국
동맹국이라고 좋아하지 마라. 아. 라고 책에서 1920년대 경고를 했습니다. 훌륭하네 기자가. 우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평양 전쟁, 2차 세계 대전 때는 영국군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훌륭해 그 기자가. 네, 그래서 이 데일리 메일의 맥킨지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건국 훈장을 주기도 했었고요. 임시정부에서 황기안 지사가 그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또 영국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우연한 인연 속에서 대단히 놀라웠던 의병들을 만나고 그 의병들을 통해서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의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1920년 6월, 10월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얘기를 할 때는 독립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네. 네. 의병과 독립군의 차이점은 뭐예요? 무엇일까요? 의병이랑 독립. 뭔가 훈련을 엄청 받고 안 받고. 사실은 독립군들이 조금 더 무기 체계는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훈련 가지고 구분하는 건 약간 이게 양적 변화이기 때문에 안 맞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죠. 네. 의병, 의로운 군대입니다. 근데 그 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충군, 즉 임금에 대한 임금? 임금을 다시 제자리에 재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겠다는 게 의병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군을 몰아내면은 그 자리에 누구를 다시 세워준다? 임금. 고종이든 순종이든. 아, 우리나라의 왕. 그렇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도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독립군은 예를 들어 봉오동 청산리 때는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면은 네. 그럼 이 나라는 우리가 고민해야겠네? 음. 라고 하면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권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1910년에 우리가 국권 빼앗기잖아요. 네. 이제 국권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렇겠죠. 그럼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는 어떻게 다시 황제를 제자리에 올려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의병이고요. 네. 그런데 황제가 다시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이거 우리나라가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들이 빼앗겼지만 와. 찾는 거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닌가? 되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또 이게 주권은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우리한테 우리에게 있다. 엄청 주체적이네요. 그렇죠. 이분들은. 오.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서 본 거예요. 오. 예를 들어 미국 갔던 외교관들이 보니까 여기 뭐가 없냐면 왕이 없어요. 프랑스 갔더니 왕이 없어요. 그리고 1911년에 신해혁명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원이 이제는 공화정을 네. 수립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역시 주권 우리가 가지는 거다라는 것들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1917년에 있었던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우와. 선언이 되는데요. 야. 여기에서 우리 민족의 주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주권 불멸론을 내세우고요. 네. 순종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빼앗기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권은 이제 누구에게 있다? 우리 같은 우리한테. 국민들에게 있다. 이제 백성에서 시민과 국민으로 아. 위치를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이게 너무 우리나라 매우- 국민들의 민족성이 엄청 매우 진짜 개혁적이고 정말 남다르다. 대단하네. 네. 아니 그러면 실제로 당시에 독립군하고 의병 간에 약간의 그 마찰. 노선 투쟁 뭐 갈등 좀 갈등.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9년 경에는 그 노선 투쟁이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있었어. 주권에 대한 문제가 1907년 신민회라든지 그다음에 공립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근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새롭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1917년에 마지막 시도였던 이제 그 독립운동 단체 중에 하나가 고종을 상해로 옮겨 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시도가 당연히 실패를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우리가 하지 말자. 음. 그냥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그리고 그 나라를 되찾은 나라의 대표는 우리가 뽑자. 우와. 라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게 1917년 경이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제 헷갈리겠죠. 그럴 힘이 있을까? 당연히 그런 독립운동가들은 이제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으니까 그치. 자신들이 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을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저분들을 이끌고 가려면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들 텐데 하나하나 설득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모든
걱정을 날려버린 사건이 일어났죠. 뭐요? 단군 이래로 집 밖으로 우리 민족의 10% 이상이 나온 적이 몇 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 때 나왔고요. 아, 월급도. 근데 그 월드컵에 버금갈 정도로 나왔던 게 3.1운동? 3.1운동. 3.1운동. 그러니까 여태까지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들이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1운동을 보니까 스스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을 못 하겠는걸? 라고 하면서 각성하고 분발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 각성하고 분발하는 계기 속에서 그러면 뭐 하나 만들자. 그러면은 독립운동의 중심 기관을 하나 만들자.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그래서 1919년 4월 10날 이제 임시정부 마지막 회의가 벌어져서 4월 11일 날 그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그럼 왕은 사라졌으니까 헌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드는데 지금 당장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을 이런 10개의 관점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임시 헌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10개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제로 함. 와, 이거 대단하다. 네. 아, 이 대단한 거야, 진짜 이거는. 진짜 네. 대단한 그러니까 거지. 이제 이게 지금 올해가 이제 2024년인데 이거를 선언한 지가 벌써 105년이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105년 전에 그분들이 선언한 아이, 것이 대단한 거야. 네. 실현되었다가 이제 체화되고 그거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인식하고 표현하는 과정들이 떨어져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빼앗긴 거는 위에 사람들이 빼앗겼지만 찾은 것을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찾았던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아.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나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정치에 몰입해 있다. 네. 이런 비판이 있지만 그렇게 몰입해 있는 나라가 부러운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네. 지금 막 주말에도 자영업자분들 가게문 다 닫고 거리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네. 내 밥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막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위. 그게 무식한 거지. 정치는 우리 삶인데. 아, 오히려 이거 열사. 정책 하나로 내 밥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 무관심하면 오히려 그 열사. 바보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못 살겠다 갈아엎자 진짜 못 살겠거든요.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역사책 안 봅니까? 지금 뉴라이트 얘기 들을 게 아니라 역사책만 보아도 지금 아. 일본의 굴욕 외교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알고 답답하네.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대의 정치를 표방하지만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어떤 것들을 표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내력, 그다음에 또 역사적인 내력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자긍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오늘 진짜 못 남다르다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족은 야, 대한민국 정말 진짜 자랑스럽지 않아? 대한민국 만세 외쳐야 되나? 외쳐야 돼. 아, 진짜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근데 최웅님이 사랑한 나라는 이랬다고.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이 진짜 이 우리나라가 그냥 온 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씨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 네. 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더 힘을 모아가지고 네.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작가님 아직 마무리 안 돼갖고 아, 네. 지금 아주 전전긍긍한다. 가만히 좀 있어라. 네, 빨리 끝내달라고 말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암살이라는 데 보면은 초반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는 날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905년부터 1907년까지 모든 이런 어떤 일본의 압박들이 실효적인 어떤 성과를 네. 거두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은 도장만 찍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나왔던 친일파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망하는 나라가 어딨니? 남자들 뭐하니? 이런 톤으로 비판을 하는데 요 문장을 1910년 어떻게 보면 국권 침탈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나라로 조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을. 그런데 1909년에
적어도 3만 명 정도의 의병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1910년에는 그 총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희생당하거나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냥 위에서는 도장만 찍어서 국권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민중들은 싸울 수 있는 데까지 싸웠고 또 정말 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오게 했던 힘이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네, 맞아. 그 역사를 보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눈물 흘리시고 진짜 감동이고 감동이야. 진짜. 진짜 이런 나라인데 잊으면 안 그 돼. 군대 빼는 놈들 진짜 내가 오늘부터 다 잡으러 다닌다. 군대 빼는 놈들. 아니 진짜 내 얘기 들었는데 네. 그 미국에 그렇게 우리나라 젊은 놈들이 많이 가 있대요. 왜요? 군대 빼려고. 아 그럼 빠져요? 아 빠져. 왜냐하면 그 국적 포기하면 되거든. 그렇게 많대 그놈들. 그놈들이 그러고 이제 한국 갖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야 또. 그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다 기득권이야. 다 잘 살아. 내 진짜. 아휴.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 내 진짜 한 명만 걸려라 진짜. 진짜 한 명만. 정말 역사를 오늘 통해서 진짜 너무 진짜 남다르다. 자부심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맞습니다. 뭔가 되게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병이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나라는 의병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 그렇죠. 네, 의병이 있었다는 거는 나라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의병 없이도 충분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국방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의병이라는 이름보다는 의병이 네. 아닌 우리의 주권을 가진 존재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 속의 의병을 평가할 때 그들의 희생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 의병을 만들어낸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그렇지. 시선으로 그렇죠. 보는 것이 네. 필요합니다. 하하. 너무 우리 좋다. 작가님 정확하시네. 아니, 작가님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간결한데 네.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 짚어내시네. 그러니까요. 방송 전에 좀 떨리시다고 하시더니. 훌륭하신 분이네. 맞아. 네, 늘 떨고 있습니다. 간결한데 입체적으로 짚을 건 다 짚어. 그치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게 어떤 건지도 딱 짚어주시고. 아유, 너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덕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네. 또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